안녕하십니까. 저는 박한슬이라고 하고요. 오늘 귀한 자리 불러주셔서 너무 영광입니다. 보통 이런 자리 오면 아직은 제가 제일 어린 나이던데 오늘 이렇게 또 최연소 자리를 빼앗겨서 조금 당황스럽기도 했고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이제 숫자로 읽는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내용인데 왜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는지를 이제 제가 양력을 조금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야지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원래는 고대 다니다가 이제 약전으로 전환이 돼가지고 저희 때부터 그래서 이제 차의과대학교라고 이제 차병원 그룹 산하에 있는 대학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약대를 졸업했고요. 그 다음에 연세대에서 통계 데이터 사이언스를 석사로 받고 했는데 제가 이제 이런저런 글들을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책도 이제 한 4권 정도 썼고 제일 최근에 낸 책이 숫자 한국이라고 하는 우리나라를 좀 데이터로서 한번 읽어보는 걸 써보자 그런 책을 냈는데 이게 참 영광스럽게도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추천을 한번 해주셨고 그 다음에 국회 도서관에서도 올해의 책으로 선정이 돼서 좀 이런 기회까지 저한테 온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오늘 강연은 이런 목차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숫자라는 게 사실 데이터 많이들 보실 건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조금 더 깊게 이해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 얘기를 조금 드릴 것 같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이제 대한민국이 어떻게 변하고 있나라고 했을 때 저는 값싼 인건비 시대가 이제 끝났다. 그걸 먼저 알아주셔야 되고 세 번째로 이제 값싼 에너지 시대도 끝났다. 그러면 기업은 어떻게 바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결과적으로 모든 걸 종합했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숫자가 아니라 가지고 있지 않은 숫자를 좀 더 지켜가야 된다. 그런 얘기로 마무리를 지어볼까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순서로 이제 숫자가 어떤 의미인가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이제 논리의 세계를 현실로 끌어내리는 게 숫자의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구성해야 되는 거지 이게 그냥 주어진 숫자니까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기면 안 된다는 건데요. 이렇게 한번 도식화를 해봤습니다. 정말 세상을 했을 때 제가 만약에 지금 바로 다음 순간에 갑자기 뭐 옷을 훌렁 다 벗을 수도 있죠.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근데 그거는 가능하긴 하잖아요. 그럼 무한한 가능성의 우주에 있는 많은 가능성 중에서 제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가장 개연성 있는 거는 그냥 강연을 계속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게 논리적으로 타당한 가능성만 남긴 요 3개까지는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논리를 통해서. 그런데 실제 데이터는 뭘 하는 거냐면 포착된 가능성을 정말로 현실에 드러나는 걸로 줄여야 하는 일입니다. 근데 이렇게만 얘기하면 좀 어렵죠. 예시를 한번 해볼게요. 북아프리카의 알제리라는 국가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이슬람교가 국교고요. 그 다음에 옛 프랑스 식민지이고 온화한 지중해성 기후를 가지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 다음에 태국은 많이들 아시죠? 동남아시아에 있고 불교 국가고 동남아시아에서 최후까지 독립국으로 살아남았던 굉장히 유서 깊은 국가죠. 그리고 열대 기후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나라 중에 어디가 인구가 더 많을까요? 태국. 왜 그럴까요? 그냥 이걸 가능성의 얘기로만 따져봤을 때는 우리가 뭔가 이슬람 지역이니까 다산이 많지 않을까? 그리고 아프리카가 유일하게 인구가 늘어나는 곳이니까 아프리카 쪽이니 국가가 훨씬 더 높을 거다. 혹은 불교가 뭔가 좀 무소유니까 좀 그런 자식도 덜 낳지 않을까? 혹은 태국에서는 뭔가 성소수자에 대한 그런 것도 굉장히 강한 편이죠. 그래서 트랜스젠더들도 많고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뭔가 인구가 적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이런 가능성의 경합이 아니라 그냥 데이터만 봤을 때는 2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근데 이거는 인구라는 데이터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쉽게 대답을 하실 수 있는 거고 알제에 대해서 이렇게 시켜놓은 분들께서는 바로 아시니까 이렇게 나오는 건데 만약에 비슷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따져본다고 할 때 보통은 이게 가능성을 따져봤을 때는 개연성적으로 논리적으로는 이게 훨씬 더 가능하다 이런 얘기들만 하는데 실제로 그 데이터로 딱 나오면 끝나잖아요. 그게 아무 의미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바탕이 돼서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되는 거지 우리가 가능성과 개연성을 따지는 것은 이미 구시대적이다. 데이터가 나올 수 있는 것들은 그런 것들을 따져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얘기 말고 우리나라가 사실 인구 얘기는 제일 급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인구가 어떻게 될 거냐라고 했을 때 3가지 개연성, 논리적으로 가능한 게 3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폭발 대한민국이 될 수도 있죠. 갑자기 출산율이 극적인 폭증을 해서 우리나라 인구가 다시 늘어나는 정말 꿈같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 반대로 그냥 적당히 출산율이 소폭 반등해서 인구가 반등하는 우리나라가 될 수도 있을 거고 세 번째로 출산율이 점진적으로 계속 감소해서 인구 소멸 대한민국이 될 수도 있다. 이런 3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최근에 그런 기사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출산율 소폭 반등을 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어떻게 하면 잘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 있는데
사실 아까 알제리 인구와 태국 인구 비교했던 거와 유사하게 이미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지금 주된 출산 연령대가 20에서 34살 요 인구대에서 대부분의 출산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이외에도 많고 보통 요즘엔 30대 후반에서도 많이 출산을 하시는 경향이 좀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만 2034 여성 인구만 따져봤을 때요 2002년 기준으로는 628만 명 정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성들이 만약에 그냥 자녀를 한 명씩 낳았다라고 하면은 628만 명의 인구가 재생산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기본적인 이 모수가 되는 인구 자체가 2042년에는 292만 명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이 여성들이 정말 아이를 2명씩 낳는다고 하더라도 인구 감소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2042년 인구를 어떻게 아냐? 올해 2024년에 태어난 아이들이 20년 지나면 20살이잖아요. 이미 정해진 겁니다. 이때 20대부터 34세 여성 인구는 이미 작년에 정해졌습니다. 이건 바꿀 수 없는 흐름이고 거기에서 출산율이 어떻게 변하는지는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가능성은 아까 저희가 봤듯이 이렇게 뭔가 여러 가지가 가지 않을까? 아닙니다.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런 숫자들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라는 걸 좀 따져봐야 되는데요. 숫자는 공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책에 이런 내용을 적어서 좀 일부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노숙자 통계가 우리나라에서 2016년부터 나왔거든요. 그 다음에 고독사 현황은 2017년, 가출 청소년 통계는 2021년, 고립운동청년 실태조사는 2022년에 처음으로 실시가 됐습니다. 이런 게 왜 이제서야 됐느냐? 사실은 쓸데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정말로. 아까 이제 인구 통계 같은 경우는 정말 국가의 모든 자료에 대해서 다 동원할 수 있는 굉장히 핵심 통계죠. 그러니까 인구를 알면 향후 아까 봤던 인구 변화는 물론이고 출산율이라든지 산업 구조 같은 것까지 모든 데 다 사용할 수 있는 범용 수치입니다. 그런데 노숙자 통계 열심히 만들면 노숙자 복지 외에는 쓸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돈과 비용이 드는 모든 것들은 국가 예산이라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들여가지고 어떤 데이터를 만들어낸다는 거는 목적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요 시대가 와서야 우리가 우리 사회 약자들에 대해서 이 정도의 복지 투입을 하겠다라는 좀 의지 표명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거고 그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통계는 존재하지 않는 상태가 더 문제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회운동을 한다든지 어떤 진보적인 운동을 한다고 했을 때 제일 먼저 따져봐야 되는 거는 어떤 통계가 있느냐. 없다면 이걸 어떻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 보통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하는 것들을 보면은 진보 성향의 학자분들이 개인 연구비를 받아가지고 그 연구들로 처음 자료를 만듭니다. 그래서 뭐 그런 통계를 나오면 이제 언론을 통해서 문제 제기가 되고 의제화가 되다 보면은 점차 이제 국가 통계로도 조사를 하고 혹은 지자체 차원에서 먼저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모신 분들 중에서도 아마 이번 지선에서도 큰 역할 하실 분들이 계실 거고 그게 아니라도 나라에 정말 많은 공직을 맡으시는 분들이 계실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가신다면 어떤 통계가 없는지를 먼저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고민을 해보시고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내가 그 의제를 선점할 수 있다는 거를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반대로 이제 어떤 숫자가 나왔을 때 그 숫자를 누가 왜 만들었는지도 한번 고민을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국가 통계가 국가에서 그냥 공적으로 하는 거니까 의미가 있는데 그게 아닌 경우들도 많죠. 그래서 이제 필립 모리스라고 하는 담배 회사 아실 겁니다. 거기서 이제 아서 디 리틀이라고 하는 컨설팅 펌에 의뢰를 했어요. 우리 숫자 좀 만들어줘라. 그래서 체코의 정부에서 이런 권고를 합니다. 담배를 권장하면 체코 정부에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따져보면 왜 그러냐? 흡연자들이 평균적으로 일찍 사망을 하시죠. 아무래도 건강이 나빠지니까. 그러면 연금도 줄고 노인 의료비 부담도 줄고 요양 장기 서비스 이용도 준다. 그러니까 국가 전체에는 오히려 이득이다. 이런 얘기를 보고서를 써서 냈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요? 숫자 자체로는 맞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외에 어떤 이제 가족들 중에도 폐암으로 고생하신 분들 계실 거고 주변 친구들 중에 계실 겁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고려했을 때 이게 맞느냐 따져보면 이렇게 거래하듯이 그걸 비교할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데도 그런 걸 만드는 거죠. 왜냐하면 한창 요게 나온 게 2000년대 초중반인데 그 즈음에 흡연의 위험성 같은 것들을 얘기하면서 담배 회사들이 굉장히 좀 위축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이제 담배 사러 가면 앞에 폐암 사진 같은 거 붙어있고 담배값에 그런 거 붙어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본격화되고 담배에도 뭔가 세금 좀 더 강화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 반대 논리로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료가 나왔다고 했을 때 이렇구나 할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왜 돈을 들여서 이 자료를 만들었지? 라는 걸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를 받았을 때 보통 우리가 이쪽 얘기를 많이 합니다. 숫자의 맥락을 파악해야 된다. 그래서 시간에 따른 변화, 그러니까 트렌드를 한번 봐야 된다.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했는지 중요하죠. 그 다음에 숫자의 범주를 봐야 된다. 예를 들어서 출산율이라고 하면은 출산율은 연봉 인상률이랑 똑같은 거죠. 어떤 회사는 연봉 인상률이 50%고 어떤 회사는 연봉 인상률이 10%밖에 안 된다. 그러면 어느 회사 가야 될까? 이건 순연봉을 따져봐야 되잖아요. 연봉 2천만 원인데 연봉 인상률 50% 회사, 그 다음에 연봉 1억인데 연봉 인상률 10% 회사. 이러면 전체 갖는 금액, 그 전체 금액을 보니까 연봉 1억에 10% 이런 회사에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비율만 높다고 가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순 숫자를 봐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요 얘기는 정말 많이들 하시는데 숫자의 목적을 파악해야 되는 요 부분을 많이들 놓치십니다. 그래서 자기 돈을 써서 숫자를 만드는 이유가 뭘까? 이런 것들까지 같이 고민을 해야지 우리가 숫자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앞에 그냥 간단한 도입부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강연의 첫 번째 주제인 값싼 인건비 시대의 종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인구 구조 변화의 직접적인 효과는 당연히 노동 공급 감소라고 할 수가 있는데 두 번째 파생 효과들이 생각보다 좀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알바라고 하면 뭐 이거 알바지라고 하면 되게 쉽게 생각을 하시는데 이걸 학술적으로 정의하려면 굉장히 좀 까다롭다고 합니다. 알바라는 게. 편의점 알바? 알바죠. 그 다음 마트 캐셔? 알바? 알바죠. 옷가게 알바? 알바죠. 근데 이게 법적으로 따져보면요. 편의점 알바는 보통 무기계약직인 경우가 많습니다. 2년 이상 계속 하면 계약직이고 법적으로도 중간에 계약을 해서 하는 그런 계약직이고, 근데 마트 캐셔라고 하면은 파트타임 노동인데 이것도 결국 계약서 쓰고 하는 노동이거든요. 근데 왜 이걸 알바라고 하냐? 잠깐 일시적으로 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거 학술적으로 좀 종합해보면 알바라는 게 사실은 여집합입니다. 좋은 일자리의 여집합을 우리 사회에서는 알바라고 부릅니다. 따져보면 다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대기업에서 요즘 인턴 많이들 뽑으시죠? 그래서 청년 인턴을 뽑아서 일주일에 20시간 일하면서 월급은 얼마 안 최저임금 주면서 대기업 인턴 자리를 했어요. 이거를 그냥 고용 광명대라든지 근로시간 같은 이런 것들만 따져보면 알바랑 차이가 없거든요. 근데 그걸 아무도 알바라고 하지 않잖아요. 나 인터넷 써야지. 그러니까 내가 어떤 발전 가능성이 있고 나중에 어떤 임금이라든지 사회적 지위 상승에 도움이 되는 것들은 우리가 알바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자리에 바깥에 있는 것들이 우리 사회에서는 알바라고 한다는 건데, 그럼 이 알바 통계는 있냐? 없습니다. 알바 통계 없습니다. 왜? 쓸모가 없으니까요. 이것도. 알바 통계가 없는데, 그래서 제가 이걸 거꾸로 추적을 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첫 일자리로 아르바이트 업종을 어떻게 볼 수가 있느냐? 요거는 이제 통계청에 직접 나오는 자료인데, 도매, 소매, 숙박, 음식점에서 첫 일자리를 얻은 경우는 보통 알바겠죠. 물론 정확하게 범주가 일치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살펴봤듯이 추세를 보면 어느 정도 비교는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 보통 우리가 흔히 알바라고 하는 이런 음식점에 이제 도매 소매업에서 일하는 청년들 숫자가 122만 명 수준에서 105만 명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한 17만 명 정도 급감을 하는 셈이거든요. 그럼 이게 왜 이렇게 줄어들었냐? 그래서 참 얘기를 많이 합니다. 첫째, 뭐 최저임금이 올라서 그렇다 그런 얘기도 하고, 애들이 나약해져서 그렇다 이런 얘기도 하고, 많이들 그냥 아까 말씀드렸던 다양한 그 가능성의 세계에서 개연성으로 논리의 세계로 굉장히 다양한 얘기들이 있는데, 실제로는 청년층 인구 자체가 감소한 게 제일 큰 영향입니다. 아까는 여성 인구만 잠깐 보여드렸지만 지금 2002년에 대비해서 이제 2022년에 벌써 한 청년 인구, 여성 인구만 해도 200만 명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남성 인구도 비슷하게 줄었을 거고 한 400만 명이 줄어든 거예요, 인구 자체가. 그러면 당연히 알바할 수 있는 청년 풀 자체가 줄어든 거죠. 400만 명 가까이. 이거는 어떻게 부정할 수 없는 현상이기 때문에 인구 자체가 감소한 게 가장 큰 영향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아까 제가 알바가 어떤 건지, 좋은 일자리 여집합이 알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임시 단기 노동하는 일자리에 들어가는 순간 좋은 일자리로 다시 전환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니까 비수용 노동시장에 청년들이 들어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요거를 이렇게 보시면 더 편하실 건데, 지금 고령층 고용률이 청년층 고용률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고령층 중에서는 39.5% 정도만 일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46.7%까지 올라갔고요. 청년층은 41.7%, 45%로 조금 오르긴 했는데 추월을 당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문재인 정부 때 고령층 공공일자리를 일종의 복지적인 성격을 많이 도입을 했죠. 그러니까 이런 공공일자리 증가를 통해서 고용률이 늘어난 것도 있는데 청년층 비숙련 고용이 감소한 것도 같이 겹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실업률 통계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실업률 통계는 취업 의지가 없는 사람은 분모에서 아예 빠집니다. 그러니까 쉬었음 청년이라고 하는 애들은 여기서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실업률은 오히려 통계가 좋아졌어요. 실업률이 떨어졌습니다. 야, 잘 됐다. 우리나라 좋다가 아니고 아예 그냥 교통혈증을 포기하니까 아예 빠져버린 거죠. 그래서 이런 누락을 좀 빼고 보려면 고용률을 봐야 되는데 고용률 자체도 이렇게 역전될 정도로 좀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면 왜 이렇게 됐냐? 좀 불편한 얘기를 해볼까요? 보통 우리가 좋은 일자리라고 보지는 않는 직업들이죠. 이제 배달 라이더라든지 쿠팡이나 물류, 건설 노동. 그런데 요거를 실제로 받는 임금 수준으로 봤을 때는 배달 라이더들이 한 350에서 400 정도 버는 걸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쿠팡이나 물류, 요즘 새벽 노동 때문에 난리가 났었는데 쿠팡에서 직접 그 노조분들이 해서 조사한 실태 조사를 보면은 한 490에서 520 정도 받습니다. 야간 노동하면 더 뛰니까 이쪽으로 당당히 좀 올라오는 거고요. 건설 노동 같은 경우도 업무량에 따라서 워낙 편차가 크긴 합니다만 보통 1.5 공수 정도를 그냥 20일 정도 한다라고 하면은 요즘 요 정도 합니다. 하루에 13만원, 14만원 정도 받거든요, 일당은. 그러니까 요거를 중소기업 초임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중소기업 초임 그냥 대졸자 임금이 월 230에서 250 정도 됩니다. 과장급으로 가면은 350에서 370 정도. 그러니까 정말로 돈만 따져봤을 때 어차피 대기업 상위권 일자리를 갈 게 아니면 이쪽으로 빠지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임금만 낮았을 때 굳이 일로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중소기업, 중견기업에서는 그런 얘기 정말 많이 하시죠. 사람 뽑고 싶은데 사람이 안 온다. 일로 가서 그렇습니다. 전부 다. 반대로 대기업에서는 구직난이 심하죠. 이걸 넘어서는 사무직 노동으로 가고 싶은데 거기에 진입하기에는 어려우니까. 그래서 그 양극화된 현상이 이렇게 그냥 임금 통계 보면 바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자꾸 일자리가 없는데 뭐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 가버리니까 여기 안 가고 싶은 겁니다. 내가 그 돈 받으면서 왜 해? 그러니까 이분들도 집에서 배달 시켜 먹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나한테 배달 갖다 준 사람이 나보다 돈을 더 벌어? 이런 우리의 좀 약간의 잘못된 생각일 수도 있지만 그런 생각들을 좀 더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럼 이거 하지. 나 대학 나와서 왜 이렇게 가야 돼? 이런 식의 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일자리 차원에서. 청년들한테 또 중소기업 갈래 아니면 그냥 쿠팡맨 할래 하면 쿠팡맨 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새벽 노동 관련해서 노동법 관련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그게 부적절하다는 것은 다들 알지만 이렇게 비교했을 때 나는 차라리 돈 더 벌래 라고 하는 청년들의 그걸 막기가 좀 어렵다는 것도 현실인 거죠. 그러면 이제 직접적인 효과는 넘어가고 이제 간접적인 효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국방 현역 판정률 통계를 한번 보면 이게 확실히 드러나는데요. 예전에 저희 아버지 세대 이럴 때는 이제 한 50%, 60%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방위도 많이 가시고 그냥 아예 군대 안 가, 워낙 사람이 많으니까. 그러다가 이게 이제 90년대 되면 70% 정도 올라가고요. 제일 최근 통계들은 이렇게 공개가 되어 있는데 보면 90%, 85% 고요 언저리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과 비교하면 정말 군대를 많이 가는데 그래서 요즘 젊은 청년층에서 하는 얘기가 옛날 2차 세계대전 나치 독일도 징병률이 90%는 안 됐다 라는 식의 그런 자조 섞인 얘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80%라는 거는 비율이죠. 아까 출산율 하겠다는 똑같습니다. 전체 청년 인구 모수가 줄어들고 있는데 80% 가져가봤자 인구가 주는 거죠. 그래서 2024년 기준으로 출생한 남아가 12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전체 이 사람들을 징병해도 지금 현 국군 규모가 22만 명이거든요. 충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 태어난 해에 모든 100% 징병을 해도. 그래서 이제 이 아까 살펴봤던 이 주변부 노동, 특히나 이런 배달라이더나 쿠팡, 물류, 건설 노동 같은 요 직군과 비슷한 학력이나 사회 경제적 배경을 가진 청년들이 사실은 또 겹치는 게 군 기초 간부들과 비슷한 인력풀이 겹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공공 분야에서는 돈을 그만큼 안 주니 그 사람들이 다 글로 빠지면서 지금 지원율이 50% 수준으로 기초 간부 품귀 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말뚝 박는 애들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지금 국방에 대해서 이게 유지가 안 되는 상황이 왔다 보니 그러면 어떻게 되냐? 세 가지 방법이 있겠죠. 첫 번째, 모병제 전환을 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정말 돈 많이 주고 데려오겠다. 두 번째, 여성 징병을 하는 겁니다. 지금 12만 명이니까 여성도 그 정도 있겠죠? 그럼 합치면 24만 명. 그러면 국군 규모 정도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어려울 거죠. 그 다음은 결국은 북한처럼 복무위원 연장하는 거죠. 10년씩 하고. 셋 다 굉장히 정치적인 저항이 큰 이슈인데 지금 규모를 봤을 때는
무조건 가야 된다. 그럼 어쨌든 간에 국방 비용이 지금보다는 굉장히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에 따른 간접적인 비용들도 굉장히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두 번째는 돌봄입니다. 이게 국방이랑 돌봄이 무슨 관계냐 할 수 있는데 아까 그 80% 정도가 군대를 가면 나머지 20% 어디 가냐? 면제거나 공익이라고 하는 사회복무원으로 빠지죠. 그런데 이제 2024년 기준으로 사회복무원이 한 2만 7천만 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45%가 사회복지시설로 갑니다. 그래서 요양원 같은 곳들 아니면 장애아 돌봄하는 그런 곳들 그런 데로 가는데 지금 현역 판정률이 계속 증가하다 보면은 현역병으로 가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여기로 빠진 사람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은 버티고 있는데 요 나머지 분야, 지방자치단체라든지 공공단체, 국가기관으로 가는 사회복무원을 줄이고 복주로 빼면은 여기서 좀 버티긴 하겠죠. 그렇지만 애초에 전체 병역 판정위원이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 돌봄 분야에서 우리 공익분들이 담당하고 있는 역할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고 그게 취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사회복무원은 지금 매달 월 한 120만 원 정도 주고 있거든요. 근데 공식적으로 요양보호사로 고용을 하려면 한 220만 원 정도는 주어야 됩니다. 돌봄 비용이 2배로 느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회복무요원으로 지금 충당하고 있는 돌봄 분야도 이만큼 빠지게 되면은 이 사회 간접 비용이 그만큼 더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요건 여담이지만 요 사회복무요원 말고 다른 대체로 갔던 게 예전에 의경으로도 많이 갔죠. 전경이나 의경. 근데 이게 문제정부 거치면서 거의 잠정적으로 폐지가 돼서 사라졌습니다. 근데 그러면 경찰 인력이 이만큼 충원이 됐나? 아니죠.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고 이제 저는 기본적으로는 정부 실책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이태원 참사를 겪었을 때 그때 기동대 인원이 많이 부족했다라는 얘기들이 경찰 내부에서는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인원이 더 충분했다면 거기 좀 더 보낼 수 있지 않았겠느냐. 물론 그게 아니라도 보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치안까지도 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를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물가입니다. 이제 남성들이 저런 징병 쪽에서 역할을 하고 있다면 여성 노동력이 사실은 제일 많이 하는 게 소매 음식점 같은 데서 하는 그런 요식업 분야에서 많이들 종사를 하고 있죠. 근데 제가 김밥을 좋아해서 그냥 김밥으로 가져왔습니다. 보통 제일 서민 음식, 그냥 한 끼 때울 수 있는 음식이라고 생각하는 게 김밥인데 제가 대학 다닐 즈음 생각해보면은 김밥 한 줄 2,000원, 2,500원 지하철에서 그 정도 팔았는데 실제로 보면 한 그 정도 나옵니다. 2,500원 정도 했어요. 2017년까지만 하더라도. 그런데 작년 기준으로 3,800원 됐습니다. 이거 제일 기본 김밥. 정말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거의 단무지 정도 들어있는 기본 김밥이 3,800원이 됐고 좀 배 채울 만큼 먹을 만한 김밥이 한 5,000원 정도로 올랐습니다. 이제 5,000원 감사하죠. 그것도. 그러면 먹어도 그냥 백반집 12,000원씩 하니까. 그런데 이렇게 노동집약적인 산업의 대표거든요. 김밥이. 사실 재료 다 볶고 모아놨다 기름으로 통으로 다 싸고 이게 그냥 라면 끓이듯이 빠르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노동집약적인 거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가게 된 건데 이걸 노동집약적으로 만드는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의 농축산업이죠. 특히나 쌈채소 같은 엽채소들 이거 다 손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2001년에 그 적상추 100g이 346원 정도 했습니다. 근데 2024년에 1,390원이에요. 그러니까 한 4배 정도 오른 거거든요. 농산품 물가가 4배 오르는데 사실 다른 물가가 4배나 가까이 오르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농가들의 자동화율은 굉장히 낮은 편이고 특히나 우리가 많이 먹는 쌈채소들 이런 것들은 굉장히 노동집약적이기 때문에 그런 물가가 굉장히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추가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우리가 뭐 마늘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전부 다 깻잎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부 대부분 농가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하고 있죠. 근데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조차도 지금 최저임금이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비용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먹거리 물가가 특히나 외국에서 수입하기도 좀 까다로운 그런 먹거리 물가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고 이제 이게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게 우리 백반집 가면 요새 나물 반찬 없지 않나요? 콩나물 정도가 약간 한계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 나물 반찬을 정말 많았죠, 백반집. 근데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할머니들이 빈 시간에 계속 나물을 다듬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런 식의 어떤 유휴 인력이 있지도 않고 그만큼 하려면 그 시간에 최저시급을 줘야 되니까 그렇게 다듬을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물 드실 수 있을 때 많이 드셔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간편식이던 김밥도 이렇게 올라갔고 식사김밥 올라갔는데 이제 물가가 그럼 수입으로 어떻게 대체가 되지 않을까? 가 요때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거죠. 근데 그것도 아니게 됐습니다. 이게 전 세계 인구 중에서 이제 생산 가능 인구, 보통 20에서 60세 사이 정도의 고 연령대를 얘기하는 건데
그 비율이 어느 추정을 보더라도 이미 피크를 지나서 꺾일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국내 노동력 부족을 대응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썼냐? 노동을 수입하자. 보통 외국인 노동을 데려오면 되지. 일할 사람 많아. 그렇게 했는데 데려올 사람이 없어요, 이제. 다른 나라에도. 그래서 사실 우리가 세계화 이후에 굉장히 큰 수혜를 누렸던 게 공산권이 붕괴되면서 거기 있는 인구들을 많이 데려올 수 있었던 게 컸죠. 그래서 동유럽권이라든지 그 다음에 소련도 그렇고 그 다음에 중국도 그렇고 그래서 데려왔는데 지금 중국도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게 현실이고 구공산권 인구의 노동력도 굉장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국가 내에서 봤을 때는 농촌 인구가 도시로 올라오면서 공장에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던 것과 똑같은 현상이 세계적으로 따지면은 공산권 국가들에서 이제 서구권을 넘으면서 그렇게 됐던 거죠. 그런데 이제 아프리카 대륙 제외하고는 모두 고령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인구 데려올 곳이 없습니다. 근데 심지어 아프리카 대륙 쪽은 고급 인력이라고 보기엔 조금 어려운 교육 수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외부에서 인력을 끌어올 수가 없다는 거죠. 물가 상승이 피할 수 없는 미래인 겁니다. 그래서 노동력 부족은 대체 인력이 없는 그런 시대를 만들고요. 그래서 사회 운영 빈형, 국방, 치안, 돌봄 비용. 근데 이게 올라간다는 말은 조세 부담이 올라가거나 혹은 사회 보험료 인상 압박이 굉장히 커진다는 얘기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고용의 유지 비용 자체가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채용 비용도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채용 유지할 때 추가적인 사내 복지로 뭔가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왜냐하면 이런 돌봄 비용이 증가하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대학생 자녀 등록금 내는 것처럼 나중에는 노후 부모님의 돌봄 비용을 기업에서 내줘야 되는, 거의 등록금 내듯이 간병비를 내주는 그런 것들이 도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초 물가가 증가하는, 그래서 노동지각적 산업들의 한계 기업화 혹은 퇴출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같이 영향을 주는 게 바로 에너지도 비싸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기화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요즘에. 그래서 전기화는 근데 친환경 전환이 아닙니다. 보통 친환경화를 전기화로 생각을 하는데 그게 전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전에는 정말 이렇게 뗄값 떼어서 했는데 이거는 왜 화석으로 바뀌었냐고 하면은 에너지 밀도 때문입니다. 그래서 화석연료는 에너지 밀도가 높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지금 자동차에 기름 안 넣고 그 땔감 떼어서 가야 한다고 하면은 거의 트렁크도 다 목재로 가득 채우고 그 다음에 차 위에도 이렇게 나무를 싣고 가야 될 거예요. 근데 이제 화석연료는 그만큼 밀도가 높아져서 다행인 건데,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전기 에너지나 신재생 에너지 이런 것들이 추가가 된 것에 가깝지 전환된 게 아닙니다. 여태까지 우리 인류의 에너지 원배 소비량을 보면은 전통으로 땔감에서 석탄 쓰고 석유 쓰고 천연가스 쓰고 신재생에너지까지 추가가 된 거지 기존에 쓰던 거를 없앤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소비량이 계속 늘어날 때 에너지원 믹스가 좀 다양화됐다 정도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에너지가 추가되는 상황에서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우리가 전기 에너지를 쓰는 거는 송전이 좀 쉬워서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좀 친환경적일 수도 있다라는 믿음 때문에 그러는 건데, 지금 물리에너지, 풍력 같은 것들, 그 다음에 빛에너지, 화학에너지를 발전해가지고 전력을 만들어내면 요걸 다시 이렇게 바꿔서 쓸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빛에너지와 물리에너지, 특히 자연 풍력이라든지 수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밀도 발전이라는 게 문제가 됩니다. 이 저밀도 발전이 생기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우리가 저밀도로 발전을 하다 보면은 이런 식의 변동이 좀 심하게 발생합니다. 에너지 발전에 있어서. 그래서 이제 이거는 봄에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계속 시간대에 따라서 태양광 발전량이 바뀌는데, 이게 수력 발전, 풍력 발전 역시도 이 정도의 변동성은 계속 발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전력망에 유입된 전력이 이렇게 계속 바뀌면 이걸 중앙 통제하는 방식의 그리드에서는 감당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 투입에 대해서 우리가 효율을 따져볼 때 이렇게 하거든요. 이제 에너지 투입을 한 단위 했을 때 몇 단위 나오냐. 그래서 생산의 가성비, 그래서 에너지 리턴 온 인베스트라고 해가지고 투입 에너지분의 생산 에너지가 얼마나 되냐 이런 걸 따져봐야 되는데, 이게 아까 봤던 우리가 보통 신재생 에너지를 하는 것들은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뭐 김밥집 얘기를 했다면 나는 한 김밥 한 줄에 10,000원 받고 팔겠다라고 하는 데는 지속 가능은 하겠죠. 왜냐하면 남는 마진이 있으니까. 근데 나는 김밥 한 줄에 지금 시대에 2,000원 받고 팔겠다. 이거는 지속 가능하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이게 거의 신재생 에너지들은 거의 그 수준이고, 그래서 이걸 중앙 통제 형태로 그리드로 제공을 한다고 하면은 수익 마진이 남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요 7을 기준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현대화된 산업사회 유지하려면 7 정도의 그 수익률이 높아야 된다. 보통 우리가 자영업 할 때도
원가율이 30%를 넘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수준으로 요 EROI가 7 정도는 돼야 되는데 이 친환경 에너지는 대부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핵에너지 굉장히 높죠. 혹은 이제 수소 혹은 석탄 에너지 이런 것들을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최단성 있는 수준을 넘기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중앙통제 그리드로 계속 이렇게 굴리고 있는 상황에서는 버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한전 같은 데도 계속 적자가 나오고 있고 우리가 그 전기요금을 몰리지 못한다면요. 근데 문제는 우리 전력 소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추가 전력 수요라고 적어놓은 게 뭐냐면 이제 10차 전력 그 통계에서 나온 계획에서 나온 건데 이게 원래 기준 수요고 이게 추가 전력 수요가 데이터 센터, 전기차 같은 그런 신사업이 나오면서 나오는 새로 늘어난 전기 수요량을 따진 겁니다. 그래서 전기 사용량의 증가세가 이렇게 계속 가팔라지고 있는데 이 변동성이 큰 재생에너지로 이게 버틸 수 있을까? 그럼 이게 배전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점에서 어떤 에너지가 이만큼 쓰이고 있는데 생산이 그만큼 따라오지 않으면 이거 통제가 안 되니까. 그렇다고 또 원전이라든지 석탄 발전소 같은 거는 가동했을 때 다시 멈추거나 줄이는 게 좀 가변적이지 않다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같이 종합해서 통제하기 굉장히 좀 어려운 겁니다. 중앙 통제 형태로. 그래서 이제 외국에서 특히 서양 쪽 미국이나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 어떤 것들을 하고 있냐면 기업에 직접 발전소를 지으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네가 전력 수요 크게 만드는 데서는 너네가 직접 만들어서 그걸 충당을 해라. 약간 거의 이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며칠 전에 트럼프도 그 얘기를 했어요. 데이센터 운영하는 너네가 발전소 지어라. 근데 우리나라도 사실 지금 한전에 대해서 민영화라고 하기는 좀 조심스럽지만 그런 식의 접근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제철 같은 데는 전기 고려 써서 굉장히 큰 수익을 누리고 있는데 그거를 왜 국가에서 중앙 통제하는 방식의 그리드망에서 부담을 해야 되냐? 너네가 만들어 써라. 이렇게 하면 할 말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좀 배전 문제 때문에라도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값싼 중앙 통제 그리드망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생산과 소비가 좀 불일치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ESS라는 거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에너지를 저장하는 배터리입니다. 대규모로. 그래서 ESS에서 ESS 시대가 온다.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 저장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중국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352기가와트시 정도의 용량으로 굉장히 유지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고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는데 문제는요. 우리나라 전체 발전량이 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 용량으로 1%도 저장이 안 되는 거예요. 1%가 뭐니까 0.1%도. 그래서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6만 정도 되는데 지금 중국 전체에 있는 ESS가 352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완충을 잠시간 할 수는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배터리 형태로 저장해서 한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한 겁니다. 수치만 봤을 때.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저장했다 쓰면 되지. 됩니다. 근데 지금 전 세계에 550기가와트시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걸 지금 어떻게 버티겠어요? 우리나라 연간 재생에너지 발전량도 6만 넘는데. 그래서 결국은 만들어서 바로 쓰는 그런 게 해답인데 서울에서의 전력 자급률은 8.9%밖에 안 됩니다. 서울 경기권에. 근데 충청남도는 214, 충남에 그 화력발전소 있죠, 당진 같은데 그런 데서 이렇게 나오고 부산도 원전 같은 거 있으니까 216%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스매치가 발생하는 거고 지금 용인 쪽에서 반도체 클러스터 얘기 나올 때도 요 얘기 보셨을 겁니다. 전력 끌어올 데가 없다고. 그래서 이걸 뭐 호남 혹은 새만금 이런 데로 보내자는 얘기가 나오는 게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말로 전력 비용이 굉장히 비싸지고 있고 실제로 지금 동해안 쪽은 어떻게 되고 있냐면요. 화력발전소 설비 용량은 이 정도 됩니다. 그런데 송전 용량이 1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펌프는 성능이 좋은데 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가동률이 떨어져서 이거를 지금 나라에다가 돈 다시 너네가 벌충해달라고 얘기를 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송전 시설을 지금 더 만들어야 되는 건데 송전 시설 확보가 안 되면 뭐 전기차, 데이터 센터는 반도체 생산이나 뭐든 다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요런 송전하는 거, 탑 만드는 거 하는데 지역에서 반대도 당연히 하죠. 송전탑 우리 지역 안지당하면 좋겠다고. 그거는 당연히 그럴 수 있는데 애초에 지금 한전에서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한전이 지금 적자가 엄청나게 쌓여있기 때문에 그럴 여력이 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발전 시설을 만들어 놓은 것도 제대로 못 쓰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면 결국은 수도권에 지금 집중하는 게 가능한가? 강제로라도 발전원 근처로 좀 내려오낼 그럴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 또 그런 얘기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를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산업
재분배를 위해서 그런 얘기까지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전기요금을 인상을 하느냐, 전기요금을 인하를 하느냐, 두 가지인데 지금까지는 요금 인상을 굉장히 억제를 해왔죠, 현실적으로. 그런데 민주국가에서 우리가 전기요금 인상을 대대적으로 한다는 게 얼마나 큰 부담이 되는지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변칙적으로 산업용 전기요금은 좀 인상될 가능성이 저는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가정용과 산업용 가격들이 좀 차이가 나는데 산업용이 좀 더 비싸지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값싼 에너지 시대는 이제 점점 먼 기억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기업은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그래서 요거는 AI 얘기랑 거시 변화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좀 같이 묶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우리가 요즘 AI 얘기 너무 많이 해서 정말 지겨우시겠지만 짧게만 하겠습니다. AI에 의해서 직업이 대체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내 직업 사라질 걸 말거나 이런 얘기는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접근하면 좀 너무 뭉쳐서 보는 거고요. 직업의 대체 가능을 따를 때는 직무를 봐야 됩니다. 뭐 회계사라고 해볼게요. 내가 어떤 분야에 하는 회계사다. 그럼 이 회계사가 하는 업무들이 개별 업무들을 직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직업은 직무의 묶음으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사를 뜯어본다고 하면은 이제 재무상담, 회계처리, 보고서 작성 이런 다양한 직무들로 부분을 만들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런 직무들은 기계가 훨씬 더 실수 없이 정확하게 처리할 수가 있죠. 만약에 회계사 업무가 3개밖에 없다고 한다면 3분의 2가 AI에 의해서 대체가 될 수 있다는 거고 그럼 그걸 바꿔 말하면 3분의 2는 날아가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출판 편집자 같은 경우는 AI 노출 주시가 50%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면 AI 도입 이전에는 100명이서 하는 일을 AI 도입 후에는 50명이서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죠. 바꿔 말하면 일자리의 50%가 감축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직무들을 구분해 봤을 때는 직업의 미래가 3가지 정도로 구분될 수가 있습니다. 첫째, 대체가 어려운 정말 초전문직. 여기는 직무 중에 고도의 정신기능이 존재해서 AI로 대체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 것들 살아남겠죠. 두 번째, 로봇이 하기 어려운 굉장히 어려운 복합 직무. 의외로 청소, 돌봄, 간병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런 복합 노동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로봇 청소기 집에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가끔 화날 때 있지 않으세요? 어떻게 이렇게 못하지? 내가 쓸어도 더 잘하겠다. 근데 거의 그런 것들을 집 구조가 바뀔 때마다 그 다음에 업무가 바뀔 때마다 그냥 설거지에 청소에 화장실 청소까지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대체되기 어려운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어중간한 사무직무도 이쪽은 대부분이 대체가 됩니다. 직무가. 그러니까 그만큼 인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이제 기업은 어떻게 바뀌냐라고 했을 때 기존의 회사 조직은 우리가 기능별로 부처를 구성하죠. 왜냐하면 어떤 전문적 기능에 따라서 조직에서 어떤 전문성을 빌려오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것들이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해서 요즘에는 다부서 팀 구조를 많이들 쓰고 있죠. 그래서 팀으로 만들어 부서가 협업하게 이 부서에 데려오고 해서 태스크포스 만들어서 같이 일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제 다음 단계가 프로젝트 조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거는 부서가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영화 제작 같은 걸로 비유를 하면 좀 이해가 쉬우실 건데 영화는 새 영화 만들 때 새로 조직원을 다 모으죠. 그래서 감독 뽑고 조명 감독 뽑고 그 다음에 무대 감독 뽑고 이런 식으로 다 사람들 그때그때 프로젝트마다 모으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은 평소에는 뭐 하냐? 그냥 프리랜서로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이런 프로젝트가 생길 때마다 모여서 일을 하는, 그러니까 회사 내에서도 그런 식으로 조직 구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내놓은 어떤 AI가 만들어낼 미래의 어떤 조직 구조 변화라는 건데요. 첫 번째 단계는 AI가 내 업무를 보조하는 단계입니다. 요거는 지금도 이제 난리를 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지인들 중에도 국회 보좌진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연설문 쓰기가 너무 좋아졌다고 축사 보내기도 좋고 다 AI 넣으면 다 해준다고 너무 고맙대요. 의원님 톤으로 해가지고. 근데 지금 다음 단계는 내가 자율적으로 일하는 AI들을 부리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매니저가 돼가지고 얘는 연설문 쓰는 AI, 얘는 수행하는 AI, 얘는 지역구에 전화 돌리는 AI 이런 식으로 AI들을 각자 역할을 만들어서 에이전트로 만들어 놓고 내가 그걸 관리하는 그런 구조로 바뀌는 게 두 번째 단계고 세 번째 단계는 AI가 정말 나랑 팀원으로 일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4번이 나온 거죠. AI한테 4번이 나와서 내가 AI한테 메일 보내고 AI가 그 메일 받아가지고 같이 업무 진행하고 토스하고 CC 넣고 그냥 정말로 그렇게 AI가 도입이 돼서 조직에 통합이 되면 이 AI에 대한 능숙도가 생산성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바뀌기는 또 쉽지가 않을 거예요. 처음에 거시 환경이 바뀌고 경영진에서 변화 지시하지만 구성원은 수능을 하지 않고 결국은 지연 자초되는 게 굉장히 많이들 일어나는 일입니다. 왜 이렇게 되느냐?
일단 상층부에서는 임원급 임직원들은 조직 권위안에서 굉장히 저항을 하죠. 이것도 이제 조심스러운 얘기일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국방 인력 감축을 가장 많이 반대하는 분들이 장성급 계급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별이 사라지니까요. 별달 자리가 사라지니까. 기업도 마찬가지죠. 내 부서 없어지는 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래서 싫어하는 거고 중간 관리자급들은 이 사람들이 실제로 대체되는 사람입니다. 그럼 당연히 거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규 채용 규모가 줄어들어서 굉장히 좀 젊은 직원들은 이걸 잘 적응해서 자기가 치고 올라가고 싶지만 변화의 동력을 내기 어렵습니다. 워낙 소수기 때문에. 그래서 회사 전체의 이득이다라고 해도 이 세 집단의 이해관계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게 안 됩니다. 꼭 회사만이 그런 게 아니라 공공도 그렇고 경제 조직도 그렇고 다 비슷하게 있죠. 조직들이 다 이런 식의 집단 행동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는 전환 비용을 사전에 투입해서 재교육하고 전환 기간에 소득 보장해주고 직위 보장해주고 단기적으로는 비효율적이지만 전환을 위해서 계속 좀 일정 부분 혜택을 주면서 좀 협조를 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게 싫으면 나중에 경쟁 업체에 비해서 원가가 굉장히 높아지고 비효율해서 구조조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이 후자가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까다롭고 큰 사회적 갈등을 만들기 때문에 결국은 사전 비용을 투입할 수 있도록 공공에서 보조를 하든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하든 이런 식으로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럼 기업 전략은 어떻게 바뀌어지냐라고 했을 때 지금까지는 우리가 원가 절감형 성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한국은행 자료인데요. 이자 보상 비율이라는 게 내가 금융비용 등을 따졌을 때 이 100% 퉁치는 수준을 미달한 기업이 지금 40.9% 정도 됩니다. 아예 적자 보는 거는 23.8% 정도고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한계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는 이제 저렴한 인건비 중심으로 어떤 그런 기업 전략을 만들었다고 했을 때 지금은 고급 인재 중심의 좀 입지 전략이 필요해지는 겁니다. 아까 살펴봤듯이 AI가 내 부하 직원을 일하는 이런 상황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예전에 그저 그런 직원이 수행하는 역할들을 AI가 다 대체하고 그 다음에 관리자급 역량을 가진 사람들의 생산성은 한 10배, 20배 가까이 더 높아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노동지갑적, 에너지 부작적 구조의 그런 저부가지 산업들은 다 한계 기업화가 될 수밖에 없고 요걸 단순히 인건비 절감 목적으로 AI를 도입하는 게 아니라 생산성을 압도적으로 향상시키는 그런 목적으로 AI가 도입돼야지 비즈니스 모델도 전면적으로 개편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투입량 늘려서 산출을 늘리는 그런 어떤 수치 주도형 성장이었다면 이제 선제적으로 전환 설계하고 고부가치 직무에 집중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뭐 PPT 만들고 뭐 장표 예쁘게 꾸미고 이런 것들을 사실 업무의 상당 부분을 여기 쓰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다 AI한테 돌리고 정말로 사람이 할 수밖에 없는 것들만 남겨서 그것만 계속 전담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초고효율 프로젝트 조직으로 조직이 좀 개편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런 변화들도 다 알겠고 어떻게 바뀌겠다 알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뭘 봐야 되냐? 저는 이거를 측정하지 않는 것의 비용이라고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정확한 데이터를 알기 위해서는 저는 조직의 하수도를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데이터 생산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건 뭐 21세기의 석유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지금 10년 전 대비 34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연간 데이터 생산량이. 그래서 이제 제가 보건 분야 쪽에 좀 연구를 하다 보니 그런 얘기를 좀 드리면 역학이라고 해서 이제 어떤 인간이 어떤 행태를 했을 때 나중에 질병에 어떤 영향이 미치냐 이런 것들 연구하시는 분들 중에 음식 역학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음식 역학이 뭐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어떤 질병 위험이 커지냐 작아지냐 이게 예전에 연구하기가 너무 어려웠대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뭘 먹는지 알아야지 되니까. 근데 요즘은 점심 먹으면 다 셀카 찍어서 올리죠. 전부 사진 찍어서 SNS에 올리니까 자료 수집이 너무 쉬워졌대요. 그런 쓸모없는 자료들까지도 이렇게 늘어나고 있으니까 데이터를 활용할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진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무수히 많은 형상 중에 무엇을 측정할지 고민하고 측정해서 가공하고 가공에 분석해야지 올바른 빅데이터가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가공 이후의 분석 부분만 얘기를 해요. 사실은 무엇을 측정할지 고민하고 측정해서 가공하는 부분이 더 중요한데 이걸 굉장히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가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나라에 마약 중독자가 몇 명이나 있을까요? 마약 사범 통계 같은 거 나옵니다. 그런 거 나오는데 그건 적발된 사람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마약 범죄 같은 것들은 암수 범죄가 굉장히 많죠. 적발되지 않은 암수 범죄. 그럼 이걸 어떻게 아냐 했을 때 서양 사람들이 되게 똑똑한 방법을 찾았습니다. 뭐냐면 마약쟁이도 똥 오줌을 쌀 거 아닙니까? 소변 보고 대변 보고 하니까 하수도에 있는 오물들을 분석해보면 거기 마약 잔여물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건 피할 수가 없죠. 내가 아무리 마약을 하고 숨기고 싶어도 소변을 안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다 모아서 지역의 인구별로 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식약처에서 했습니다. 이거를.
해서 해보니 연간 마약 검거된 사범이 10,000명 정도인데 이렇게 해서 역산을 해보니까 마약 투약자가 한 30,000명 정도 되는 걸로 추정입니다. 그러니까 20,000명 정도가 마약 암수범죄로 숨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정말 더 충격적인 게 보통 마약 범죄라고 하면 대도시 위주로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농어촌까지 빠짐없이 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게 전국적으로 많이 퍼져 있다는 거고 이제 이런 것들을 자료를 좀 더 상세하게 만든다면 어느 지역에서 어떤 마약이 그 다음에 어떤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오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통한 이런 것들까지도 파악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속일 수가 없는 데이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제 구타트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특정 지표가 목적이 되는 순간 그 지표는 목적을 잃습니다. 수행을 못해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대학 갈 때 봉사시간 같은 거 많이 기입을 하죠. 이걸 왜 물어볼까요? 이 사람 인성을 좀 대리적으로 파악해보고 싶다. 평소에 봉사활동을 성실한 좋은 학생을 뽑고 싶어서 하는 건데 봉사시간 받았더니 다들 어디서 봉사시간 업들이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봉사시간이라는 지표가 목표가 되고 공개가 되는 순간부터 이거는 인성의 대리지표로 쓸 수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 걸 구타트의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기업 내에서도 똑같습니다. KPI 공개하죠. KPI에 따라서 이렇게 해라 하면은 이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대표적인 사례가 미국에서 있었던 건데 미국 보훈병원에서는 이제 미국에도 미군들이 워낙 은퇴한 베테랑들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의 보훈병원에서 치료를 하는데 대기시간이 너무 길다 이런 민원이 나오니까 모든 환자를 14일 이내에 다 치료해라. 굉장히 좋은 정책이죠. 근데 예산은 추가로 안 줬대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 사람들이 뭐 했냐면 장부를 2개 썼습니다. 그래서 전산에 올리는 거는 경증 환자들만 14일 이내 치료한 사람들만 그 전산에 올려서 내고 정말 이 사람은 전문의 만나려면 한참 기다려야 될 것 같다. 이런 사람들은 수기장부에 적었대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다 적발된 지역인데 이 대기시간 길어진 거 감추려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근데 전산상으로는 다 대기시간 만족했죠. 이야, 이거 정책이 성공했다. 다 성과급 받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표가 공개되는 순간. 그래서 수치적 달성에 성공하지만 KPI를 왜곡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내 데이터, 보고되는 지표 외에 사내에 보관된 데이터나 집계되지 못한 데이터들을 더 관심을 두고 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제가 만들어 왔는데요. 보통 출퇴근 근태 자료 같은 건 공개적으로 하죠. 성실도 확인을 위해서 하겠다. 그러면 출근 퇴근 시간은 정확히 맞추는데 태업하는 경우 정말 많지 않습니까? 다 탕비실에만 가 있고 이런 예를 들면 그럼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 비공개 지표를 새로 가져와서 요건 공개를 안 한 겁니다. 야간 주말에 이제 회사 사내망 접속하는 VPN 트래픽을 접속을 한다라고 하면은 근무 시간 내에 작업을 마치지 못할 역량의 사람이라는 증거가 될 수도 있고 혹은 팀 내에서 업무 분장이 되게 이상하게 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퇴근하고도 계속 한다는 거니까 일을. 근데 이거를 만약에 공개를 한다? 그러면 또 이거 맞춰서 안 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식으로 공개 KPI 별개로 비공개를 내부적으로 갖고 이걸로 대리 평가를 해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메신저나 이메일과 양 같은 걸로 업무량 측정하는 경우들도 많죠. 근데 그러면 쓸데없이 메일 보내고 쓸데없이 메신저 할 거 아니에요. 사람이 바보가 아닌데. 그러니까 이걸 거꾸로 그럼 다시 이메일에 CC 인원 같은 것들을 몇 명 넣느냐 해서 타 부서장인데 쓸데없이 자꾸 넣어요. 이메일에. 그러면 이 사람 되게 일을 방어적으로 하네. 자기 문제 안 생기려고 일을 자꾸 늘리는 사람이네. 이런 것들을 역으로 좀 추론할 수가 있겠죠. 대신에 그게 공개되는 순간 그러면 CC 아무도 안 넣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비공개 자료들 비슷하게 또 자녀 연차 소진 패턴이 갑자기 반차를 많이 써요. 이 사람이. 그럼 이 사람 이직 준비하나? 그럴 수 있겠죠. 면접 같은 데서 볼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공개로 한다고 하면 연차를 못 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비공개 형태로 내부적으로 관리를 해야지 실제로 성과를 잘 달성할 수가 있는 겁니다. 공개하지 않고. 그래서 오늘 준비한 강연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데이터라는 거를 그냥 지금 주어진 걸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거시 환경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살펴봤듯이 내부적으로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만들 건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 어디에 주목을 할 건지를 좀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